어떤 은하들은 다른 은하를 먹으며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태초에는 우주의 첫 순간을 설명하는 과학 이론인 빅뱅이 있었습니다. 138억 년 전, 이 빅뱅으로 인해 우주는 매우 조밀하고 뜨거운 우주가 되었습니다. 마치 전자, 광자, 쿼크 등의 기본 입자로 구성된 거대한 뜨거운 마그마와 같았습니다. 모두 완전한 부조화 속에서 존재했죠. 그러다가 수억 년 동안 우주는 무질서하고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풍부한 구조가 있는 우주로 변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수행한 연구는 우주의 역사, 현재 구조, 특히 은하계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의 형성과 결과적으로 행성의 형성과 우리 원자의 합성을 조건으로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은하는 놀랍도록 복잡한 물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은하의 형성은 매우 어려운 질문으로 인식됩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 식인종을 발견하기 위해 떠납니다. 다음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우주의 첫 은하는 오늘날 발견되는 은하보다 훨씬 덜 거대했습니다. 현재의 모델에 따르면 원시 은하는 점차 크기가 커졌습니다. 은하가 형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직 불분명하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죠. 최근 제임스 웹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빅뱅 후 5억 년에서 7억 년 사이에 생성된 매우 거대한 은하 집단이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은하 중 하나는 우리 은하만큼이나 많은 1000억 개 이상의 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은하가 이렇게 많은 별을 형성하는데 138억 년이 걸린 반면 이 젊은 은하는 불과 7억 년, 즉 20배나 빠른 시간 안에 같은 일을 해냈을 겁니다. 오늘날 은하 성장을 설명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큰 은하가 작은 은하를 흡수하는 격렬한 병합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하가 길고 지속적인 가스 흐름을 삼켜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많은 새로운 별이 형성됩니다. 후자의 이론은 젊은 우주의 은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은하 병합에 대한 전자의 이론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은하 식인 풍습은 우주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거대한 은하가 작은 은하를 끌어당겨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삼켜버리는 과정이죠. 이 현상은 우리 은하인 은하수가 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은하는 부분적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온 이웃 은하를 삼켜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동화 방식은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주의 정글에서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주에서 은하는 어떻게 탄생하고 형성될까요? 그리고 은하 식인 풍습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까요? 은하는 별, 먼지, 성간가스의 집합체로 정의됩니다. 중력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은하는 크기가 2000광년에서 수백만 광년까지 다양하며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가 방출하는 방사선에 따라 은하는 일반 은하와 활동 은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중심에 활성 핵이 있으며 일반 은하보다 훨씬 밝습니다. 우주에서 은하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린 성단과 초은하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는 우리 은하입니다.
오늘날 수만 개의 은하가 계산되었으며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2천억 개가 넘는 은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은하를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 은하와 같은 나선 은하입니다. 나선 은하는 우주에서 가장 많은 은하입니다. 나선 은하는 대량의 가스와 먼지는 물론 젊은 별을 포함하는 원반과 오래된 별을 포함하는 돌출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원반은 종종 하나, 두 개의 나선형 팔로 확장되어 있으며 먼지와 가스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은하는 타원형입니다. 주로 오래된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스와 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구조는 구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은하 유형인 불규칙 은하는 훨씬 덜 거대하고 젊은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형성 초기부터 별이나 은하 또는 다른 유형의 구조가 없이 매우 균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별, 은하, 은하단으로 가득 찬 다양한 모양과 색채의 장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주의 밀도는 방사선에 의해 자극받은 입자들의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인해 균질성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성된 밀도 섭동은 중력을 이용해 팽창했습니다. 자체 질량에 의해 가해지는 인력의 힘으로 주변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균질성 간극이 생긴 방법이죠. 은하 형성에 관한 가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편으로 계층적 이론은 가장 먼저 형성된 구조가 태양 질량의 약 100만 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구조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은하와 같은 더 거대한 구조는 작은 구조가 축적되어 형성되었습니다. 은하들은 그룹과 성단으로 모여 중력의 힘으로 연결된 초은하단과 같은 인상적인 구조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이론인 단편화 이론은 가장 작은 구조가 가장 큰 구조의 단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슈퍼클러스터가 먼저 생성되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 가스와 방사선의 압력에 굴복하여 붕괴되어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우주의 팽창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대한 원시 구조는 팽창의 힘에 의해 평평해져 밀도가 높은 물질의 시트 모양을 취했을 겁니다. 그것이 수축하면서 수백만 광년 이상 뻗어있는 필라멘트가 생겨났을 것이고 그 필라멘트는 더 작은 개체로 나뉘어 은하단이 되었다가 단순 은하가 되었을 겁니다. 현재 연구는 첫 번째 이론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데이터는 여전히 이 이론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천체 물리학자들은 가장 거대한 은하가 우주 역사 초기에 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형성된 지 수억 년이 지난 후 최초의 은하의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은하는 구상성단, 중심 초질량 블랙홀, 별을 포함하는 은하 팽창으로 구성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은하는 별 형성이 한창입니다. 그 후 20억 년이 지나면 은하 원반에 물질이 정착합니다. 그러나 은하는 일생 동안 주변 물질을 계속 흡수합니다. 은하의 진화는 상호작용이나 충돌 사건에 의해 크게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충돌은 드물지 않습니다. 별과 별 사이에 먼 거리를 고려할 때 충돌은 극히 드물죠. 그러나 두 구조의 먼지와 가스는 서로 섞이고 상호작용합니다. 중력이 작용하면 각 은하의 원래 구조가 파괴되어 밀도가 높은 영역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별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우주의 초기 역사에서 은하들은 서로 더 가깝고
충돌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오늘날 우주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은하들은 여전히 합쳐지고 충돌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때로 거대한 은하가 작은 은하와 충돌할 때 은하 식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전자는 후자가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말 그대로 후자를 삼켜버립니다. 은하 간 상호작용은 한 은하가 다른 은하의 중력장에 의해 방해를 받을 때 발생하죠. 이것은 위성 은하가 나선 은하의 팔을 방해하는 경우와 같은 사소한 상호작용의 형태이거나 두 은하의 충돌 또는 합병과 같은 주요 상호작용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충돌은 두 은하가 각 은하가 그 궤도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속도로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별은 충돌하지 않지만 가스와 먼지는 충돌하죠. 성간 매질은 가열되고 은하는 궤도가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래 모양이 변경됩니다. 더 격렬한 또 다른 상호작용 현상은 은하 합병입니다. 이것은 두 은하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지만 어느 쪽도 상대방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발생하죠. 이것은 은하들의 신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합하는 두 은하는 하나의 더 큰 은하를 형성합니다. 두 은하 중 하나가 다른 은하보다 훨씬 작을 때 합병은 은하 식인 풍습과 비슷합니다. 큰 은하는 변하지 않고 작은 은하를 밀어내고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스라소니 자리에서 두 은하가 식인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NGC 2798은 93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막힌 나선 은하입니다. 지름은 약 76,300광년입니다. NGC 2799는 마젤란형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지름은 55,400광년입니다. NGC 2798은 윌리엄 허셜이 1788년에 처음 발견했는데 밝기가 약간 더 밝았기 때문이죠. NGC 2799는 1874년 천문학자 랄프 코플랜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허블 망원경으로 촬영한 멋진 이미지가 이 두 개의 먼 은하 사이의 우주식인 풍경을 불멸의 명장면으로 남겼습니다. 이미지에서 NGC 2798은 진공 청소기처럼 보이며 NGC 2799의 별을 그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별들 사이에 공간이 너무 커서 별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빨려 들어간 별들은 밝게 빛나며 통제할 수 없는 혼돈에 휩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로컬 그룹으로 알려진 큰 은하단의 일부입니다. 약 60개의 은하가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국소 그룹 자체는 국소 초은하단으로 알려진 은하단의 초은하단에 속합니다. 국소 초은하단 안에는 국소 그룹과 같은 수십 개의 작은 은하단이 있습니다. 국부 초은하단은 천여자리 은하단이라고도 불리는 거대한 은하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단은 우리 은하에서 5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천여자리 성단 안에는 거대한 식인 은하인 메시에 87이 있으며 이 은하는 이웃 은하를 끌어당기고 흡수합니다. 천여자리 성단은 4890만 광년에서 7180만 광년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성단입니다. 1781년 찰스 메시에가 M87을 포함한 가장 중요한 은하들의 지도를 작성할 때 발견되었습니다. 천여자리 성단은 천여자리 별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여자리 성단에는 1300개에서 2000개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소형 망원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선형 은하와 타원형 은하의 이질적인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여자리 성단은 적어도 3개의 매우 다른 하위 성단이 모여있는 집합체이죠.
서여자리 A는 거대한 타원 은하 메시의 87을 중심으로 한 은하입니다. 이 성단은 대부분 가스가 부족한 나선형, 타원형, 렌티큘러 은하가 혼합되어 있는 모든 하위 성단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그룹입니다. 찬드라 우주망원경의 최근 X선 관측에 따르면 세 개의 하위 그룹이 합쳐져 하나의 성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의 다른 구름과 작은 은하들도 성단 중심에 더 가까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와 은하단들도 처녀자리 성단의 중력에 이끌려 앞으로 이 성단과 합쳐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데이터는 처녀자리 성단이 비교적 젊고 여전히 형성 중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대 은하 메시의 87 방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시의 87은 NGC 4486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타원형 초거대 은하입니다. 약 502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처녀자리 성단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빛나는 은하입니다. M87은 1779년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고트프리드 퀼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샤를 메시에는 이 은하를 재발견하여 1781년에 발간한 그의 카탈로그에 포함시켰는데 이 카탈로그에는 M87이 87번째 천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0년대에 메시의 87은 천문학자 존 드레이어가 편찬한 성운과 성단 카탈로그에 NGC 4486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918년 미국의 천문학자 헤버 더스트 커티스는 메시의 87이 나선형 구조가 아니라 가느다란 물질선으로 핵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기이한 직선 광선이라는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나중에 메시의 87을 가장 밝은 구상 성운 중 하나로 분류한 것은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었습니다. 1926년 그는 성운의 새로운 분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메시의 87을 뚜렷한 신장이 없는 은하 외 타원형 성운의 종류에 포함시켰습니다. 1956년에 메시의 87은 원형, 타원형, 2호형 은하로 인정받았습니다. 처녀자리 A 전파 근원은 1947년에 발견되었고 6년 후 M87의 일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광원은 성운의 중심부에서 방출되는 제트입니다. 메시의 87은 발견 이후 지구와 가깝고 하늘에서 광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추어 천문학자와 전문 천문학자 모두에게 인기 있는 관측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메시의 87은 처녀자리의 북쪽 끝 베레니체 자리의 머리자리 근처에서 엡실론 버질리스와 베타 레오니스 별을 잇는 선에 위치합니다. 이 은하의 겉보기 크기는 9.59입니다. 간단한 6cm 망원경으로 발견할 수는 있지만 제트는 사진의 도움 없이는 관측하기 어려우며 대구경 망원경과 매우 좋은 관측 조건이 필요합니다. 허블의 분류에 따르면 M87은 E0P 은하로 지정되었습니다. E0는 평평하지 않은 타원형 은하를 의미하며 P는 핵에서 나오는 Z의 존재로 인해 동급의 모든 특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이한 은하로 분류합니다. 메시의 87은 먼지가 없는 확산되고 확장된 외피로 둘러싸인 중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M87의 은하 후광과 지름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더 커서 거의 100만 광년에 이릅니다. M87의 총 질량은 은하수의 약 200배로 추정됩니다. 확장된 항성 외피의 지름은 약 97만 8천 광년으로 은하수의 32만 6천 광년과 비교하면 약 200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M87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M87 은하는 그 중심에 초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은하는 M87 애스터리스크로 명명되었습니다. M87은 모 은하와 전파의 준근접 소스를 나타내는 애스터리스크라는 속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블랙홀은 2019년 4월 매우 긴 기준선 간섭계로 이미지화된 최초의 블랙홀입니다. 질량은 약 65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는 이런 종류의 천체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장에서 어떤 물체나 광선도 빠져나갈 수 없는 영역인 사건 지평선의 반경은 태양에서 카이퍼 벨트까지의 거리의 2.5배에 해당하는 190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평균 밀도는 에베레스트 산 수준의 공기 밀도와 같습니다. 블랙홀 주변에는 Z의 수직으로 향하는 이온화된 가스로 이루어진 어커션 디스크가 있습니다. 가스는 10년마다 약 태양 질량 1개에 해당하는 속도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최대 거리에서 원반의 직경은 24,800 천문단위, 즉 블랙홀 직경의 약 100배에 이릅니다. 블랙홀은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87의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서 약 81.5강년 떨어져 있으며 Z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메시의 87은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원소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인구 2 별인 오래된 별이 지배하는 항성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산 성운을 형성하기 위한 먼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메시의 87 별들의 무작위 궤도 경로는 은하의 타원형 모양을 안정화시킵니다. 각 별 사이의 공간은 별이 진화하는 동안 별이 방출하는 화학 원소가 풍부한 성간 매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진화하는 동안 메시의 87의 성간 매체는 1A형 초신성에서 지속적으로 원소를 공급받았습니다. 메시의 87은 타원 은하이기 때문에 나선 은하와 같은 먼지띠가 없지만 은하 내에서 태양 질량의 약 10,000배로 추정되는 질량을 가진 광 필라멘트가 관측되었습니다. 그 결과 M87은 뜨거운 저밀도 가스로 이루어진 넓은 코로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은하에는 구상 성단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수는 약 12,000개로 추정되는 반면 은하수는 150개에서 200개에 불과합니다. 이 성단은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더 커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메시의 87은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은하를 완전히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잔치 은하에서 온 별들은 식인 은하 M87 내에서 동료 별들과 합쳐졌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합병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밝게 보이는 메시의 87의 외부 후광의 확장된 부분 덕분에 이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개별적으로 연구하기에 너무 밝고 많은 별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별을 둘러싼 가스 봉투인 행성 성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00개의 행성상 성운의 움직임은 M87과 비슷한 거리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지구에서 보면 작은 녹색 불빛처럼 보이는 이 성운들은 위치와 움직임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연구를 더 잘 이해하려면 유리잔에 담긴 물을 호수에 부은 것과 비교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더라도 눈에 보일 정도의 교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행성 성운의 움직임이 과거의 핵 융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연구는 중간 크기의 은하가 메시의 87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중력으로 인해 별들은 이제 원래 은하보다 100배 더 넓은 영역에 퍼져 있습니다. 잔치 은하에서 나오는 별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모 은하의 주변부가 더 밝아집니다. 이 합병 덕분에 메시의 87 은하는 더 젊고 푸른 별들로 풍부해졌습니다.
지구에서 약 7천만 광년 떨어진 용광로 자리에는 원반은 있지만 잘 정의된 나선형 팔이 없는 거대한 렌티큘러 은하가 있는데 NGC1316 또는 용광로 자리 A 또는 호낙스 A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하는 1826년 스코틀랜드의 천문학자 제임스 던 러브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은하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전파를 방출하는 제트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방사은하로 묘사됩니다. 이 은하의 핵은 약하게 이온화된 원자의 넓은 선으로 이루어진 방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2010년 칠레 라실라에서 2.2m 망원경으로 이 은하와 이웃한 NGC1317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NGC1316은 다사다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GC1317은 평화롭게 존재하는 작은 나선 은하로 보이지만 NGC1316은 존재하는 동안 다른 여러 은하를 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식인종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평균보다 작은 구상성단뿐만 아니라 별의 외피 안에서 특이한 먼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서는 NGC1316이 약 30억 년 전에 먼지로 가득 찬 나선 은하를 삼켰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은하 조석 효과는 NGC1316의 가장자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들이 태어난 곳에서 찢겨져 은하간 공간으로 던져진 잔해이죠. 항성 궤도에 대한 중력 효과는 가까운 은하가 근접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따라서 NGC1316 은하는 다른 은하를 먹어치웠고 그 결과 은하의 환경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은하는 현재 용광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전파 발생원이며 우주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전파 발생원입니다. 이는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로 물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블랙홀은 은하와 다른 은하의 상호작용에 의해 물질을 공급받습니다.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억 3천만에서 1억 5천만 배로 추정됩니다. NGC1316은 30억 년 전에 식사를 시작했으며 여전히 소화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완전한 융합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은하가 결국 거대한 은하 팽창이 지배하는 은하계가 될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3C297은) 지구에서 약 92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단독으로 볼 수 있지만 한때는 은하단의 일부였습니다. 강력한 중력의 영향으로 이웃 은하들이 이 은하에 끌려 들어가 완전히 동화되었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은하단의 특정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수백만 도의 극한 온도를 갖춘 대량 가스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삼키고 14만 광년 거리에서 플라즈마 제트를 방출하는 초질량 블랙홀도 존재합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은하단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거의 모든 은하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식인 은하에 끌려 흡수되었습니다. 3C297 은하는 이제 화석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성 은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합쳐져 하나의 은하를 형성한 은하계입니다. 3C297은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은하단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단입니다. 따라서 수십억 년 동안 고독한 삶을 이어갈 겁니다. 평화를 위한 원자라고도 알려진 NGC7252는 지구에서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진 물병자리 별자리에서 발견되는 렌티큘러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1785년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NGC7252는 두 은하가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약 10억 년 전 두 개의 나선 은하가 충돌하여 하나는 숙주 은하가 되고 다른 하나는 잔치 은하가 되었습니다. 이제 NGC7252의 중심에는
약 1만 광년 너비의 나선형 원반이 있으며 격렬한 별 형성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의 두 은하가 합쳐진 것으로 보이며 먼 미래에는 NGC 7252가 타원 은하가 될 것입니다. 충돌의 결과로 형성된 조석 꼬리는 거의 50만 광년 동안 뻗어 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젊은 구상 성단과 푸른 빛을 띠는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센타우루스 A라고도 알려진 NGC 5128은 지구에서 약 3,860만 광년 떨어진 센타우루스 별자리에 있습니다. 이 렌티큘러 은하는 1826년 천문학자 제임스 던 롭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현재 하늘에서 5번째로 밝은 은하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전파 은하 중 하나이죠. 활동 중인 은하핵은 수년 동안 아마추어와 전문 천문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센타우루스 A는 특별한 형태를 가진 은하입니다. 그것은 먼지띠가 겹쳐진 렌티큘러 또는 타원형 은하와 비슷합니다. 이 특별한 형태는 두 개의 작은 은하가 합쳐진 결과라는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NGC 5128에는 두 개의 반대되는 물질 제트가 흐르는 초질량 블랙홀의 존재로 인해 활성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붉은 별들이 중앙 영역을 채우고 있습니다. 중앙 영역은 원자 및 혼자가스를 포함하는 곡선형 먼지 원반으로 교차합니다. 새로운 별은 원반 근처와 내부에서 태어납니다. 켄타우루스 A의 초질량의 블랙홀 질량은 태양 질량 5,5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이 블랙홀이 항상 켄타우루스 A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나선 은하와의 합병의 결과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은하의 중심은 매우 작고 전파 및 X선 복사의 강도에 변화를 보입니다. 핵의 양쪽에서 선형 제트가 뿜어져 나와 16,300광년 거리에 도달하면 버섯 모양의 제트로 확장됩니다. NGC 5128을 가로지르는 먼지띠는 측면에서 볼 때 직경 26,100광년, 두께 652광년 원반입니다. 금속이 풍부한 별, 성운, 먼지구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지띠 안에서는 5천만 년 전에 폭발적인 별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별 형성 속도는 은하수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켄타우루스 자리 A는 중앙 블랙홀로 다시 떨어지는 가스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중 일부는 인상적인 속도로 두 제트기로 다시 추진됩니다. 북쪽 제트는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 반대쪽 남쪽 제트는 훨씬 덜 보이고 면 노트 덕분에 겨우 발견되었습니다. 이 제트는 은하 성간 및 은하간 가스의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 선형이며 충격파가 형성되어 버섯 모양을 취합니다. 총 길이는 약 3만 광년입니다. 천문학자들은 ESO의 3.58m 신기술 망원경으로 촬영한 근적외선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사용하여 센타우루스 A가 식사를 삼키는 모습을 완벽하게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잔치나선 은하는 뒤틀리고 왜곡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성단이 켄타우루스 A 내부에서 소용돌이치며 우주융합의 부스러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식인은하의 식사를 이렇게 생생하게 목격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특별한 일입니다. 페가수스 자리는 가을밤을 지배하는 별자리입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안드로메다 자리,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웃하는 별자리입니다. 페가수스 자리는 별자리의 주요 부분인 장엄한 별들의 사각형을 형성합니다. 이 별자리에서 1878년 에드워드 스테판은 은하단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성운의 집합체로 분류되었지만 1924년 에드윈 허블에 의해 은하가 은하수에서 멀리 떨어진 수십억 개의 별들로 이뤄진 은하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크기가 14등급인 오중성단을 관측하려면 최소 직경 20cm 이상의 망원경과 좋은 관측 조건이 필요합니다. 스테판의 오중주단은 5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GC-7317, NGC-7318A, NGC-7318B, NGC-7319와 NGC-7320입니다. 처음 4개의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약 3억 4천만 광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선형 팔과 원반은 조성력에 의해 크게 변화합니다. NGC-7320은 3,500만에서 4천만 광년 떨어져 있어 우리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5은하는 중력 상호작용에 분명한 징후를 보여줍니다. 가스와 별의 필라멘트가 서로를 묶는 인력의 결과로 그들로부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NGC-7318A와 B는 가장 강력한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구성 성분의 많은 부분이 서로 섞여 지그재그 구조를 형성하여 2개의 밝은 중심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스테판의 오중성의 은하식인 풍습이 더욱 자세히 관찰되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망원경의 극한의 이미지 품질 덕분에 오중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원래 근처 나선 은하인 NGC-7331의 이미지를 촬영하던 중 그 배경에 집중된 은하단에 주목했습니다. 이 집중은 스테판의 오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타원 은하 중 하나인 NGC-7317을 중심으로 오래된 별들의 광범위한 붉은 흑광이 드러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그 반대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중성이 여전히 강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다소 조용할 것으로 생각했던 NGC-7317은 다른 구성원들과 여전히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테판의 오중성은 실제로 은하계 식인 풍습이 널리 퍼져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상호작용, 충돌 또는 충격 과정을 겪는 은하의 집단 진화를 조사하고자 하는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매우 탐나는 연구 대상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식인 행위는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리단 자리에는 웅장한 한 쌍의 은하가 상호작용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은하는 지구에서 5천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은하는 지름이 30만 광년 이상이고 두 번째 은하는 24만 광년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이 NGC-1531, 1532 쌍입니다. NGC-1531은 5,4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렌티큘러 은하입니다. 1835년 천문학자 존 허셜이 발견했습니다. 표면 밝기가 높고 지름이 약 23,800광년으로 추정됩니다. NGC-1532는 매우 큰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4,73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1826년 천문학자 제임스 던 로브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지름은 현재 약 30만 3천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두 은하 중 더 큰 나선 은하 NGC-1532는 외소 은하 NGC-1531을 중력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후자는 이제 더 큰 은하가 가하는 힘에 의해 포로가 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NGC-1532와 완전한 합병으로 사라질 겁니다. 칠레 세로 파촌에 있는 8m 제미니 사우스 망원경 덕분에 NGC-1531, 1532 듀오의 매우 멋진 이미지가 얻어졌습니다. NGC-1532는 먼지띠에 둘러싸인 채 전경에 있습니다. NGC-1531은 배경에 있지만 중앙 바로 위에 밝은 중심부가 있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쪽 나선팔의 오른쪽 위 가장자리를 따라 두 은하 사이에 존재하는 중력 인력으로 인해 수많은 밝은 푸른 별들로 이루어진 어린 성단이 나타납니다.
메시의 50일은 상호작용하는 은하 중 가장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은하쌍입니다. 10배율의 쌍안경을 사용하면 서로 옆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80mm 망원경을 사용하면 두 개의 확산별이 분리됩니다. 200mm 망원경을 사용하면 두 은하는 더 이상 밝은 중심부와 준성단의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00mm 망원경으로 본 은하는 나선형 발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실제로는 큰 성단인 작은 매듭으로 덮여 있습니다. 찰스 메시에는 1773년 사냥개 자리에서 이 은하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3천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죠. M51은 월풀 은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하는 두 은하가 만난 결과입니다. NGC 5194는 둘 중 더 큰 은하입니다. 바로 나선 은하이죠. 둘 중 작은 은하인 NGC 5195는 렌티큘러 은하입니다. 큰 은하가 작은 은하를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작은 은하가 완전히 왜곡되어 천문학자들이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의 다리가 두 물체를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기만적인 원근 효과입니다. 작은 NGC 5195는 NGC 5194보다 몇십만 광년 뒤에 있습니다. 약 5억에서 6억 년 전, NGC 5195는 더 큰 원하의 원반을 가로질러 지나갔을 겁니다. 작은 은하는 뒤에서 우리 쪽으로 원반을 관통했을 것이고, 심지어 5천만 년에서 1억 년 전에 다시 만나 현재 위치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 두 은하 사이의 상호작용은 수많은 새로운 별을 만들어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을 사용하여 두 은하 중 더 큰 은하에서 100개 이상의 이온화된 성운을 발견했습니다. 궁수자리 별자리에서 특정 은하 한 개는 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학명은 ISO 593 IG008이지만 팅커벨로 더 잘 알려진 이 은하는 지구에서 약 6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날개는 10만 광년 이상 뻗어 있으며 대략 우리 은하수 크기와 비슷합니다. 이 놀라운 별은 사실 두 개의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가 만난 결과지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충돌에 두 개의 은하만 관여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ESO의 초대형 망원경 덕분에 천문학자 팀은 이제 이 독특한 삼중계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지에서 두 은하가 수직으로 서로 관통하여 생물의 몸통과 날개를 형성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거대한 불규칙 은하는 새의 머리를 형성합니다. 이곳에서 매년 거의 200개의 태양 질량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별이 태어나죠. 이 은하는 새 은하 중 가장 작지만 우리 은하계의 적외선 광도의 주요 원천입니다. 이 새 은하는 날개 달린 생명체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 결과 팅커벨 삼중주 은하라고 불리는 거대 은하가 탄생했습니다. 지구에서 약 4억 2,300만 광년 떨어진 조각자리에 위치한 카트윌 은하는 렌티큘러 고리 은하로 학명 ESO 350-4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름이 약 18만 광년인 이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더 큰 은하이죠. 1941년 전체 물리학자 프리츠 츠비키에 의해 처음 관측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분명한 이유가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모양은 바퀴의 모양과 비슷하여 가운데에 허브가 있고 테두리 주위에 림이 있으며 중앙에 주변으로 이어지는 스포크처럼 생겼기 때문이죠. 이 특별한 모양은 약 2억 년 전 작은 은하와의 충돌로 인해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돌하기 전에 수레바퀴 은하는 우리 은하와 같은 나선형 모양을 가졌을 겁니다. 작은 은하가 그 은하를 통과하면서 충격파와 거대한 중력 교란을 일으켰을 겁니다. 외건 휠 은하가 충돌을 일으킨 은하보다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후자는 결국 더 큰 은하에 의해 삼켜졌을 겁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덕분에 우린 이 은하를 둘러싼 먼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찬란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은하 사이의 충돌은 은하 중심에서 주변부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고리를 형성했죠. 첫 번째 고리는 많은 먼지와 거대한 젊은 별 무리를 포함하고 있어 중심부에서 매우 밝게 빛납니다. 두 번째 고리는 4억 4천만 년 동안 확장되어 왔습니다. 주변 가스와 충돌하여 수억 개의 새로운 별이 생겨나죠. 은하를 연구한 결과 탄화수소와 기타 화합물이 풍부한 영역과 규산염으로 구성된 지상 먼지와 매우 유사한 구성의 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수레바퀴 은하를 대표하는 나선형 광선 모양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영역들입니다. 천칭자리 별자리는 7월 초 자정의 절정에 달하며 우리 위도의 정점에 가깝게 지나갑니다. 가장 밝은 별인 베가 자리를 중심으로 공전하죠. NGC 6745는 이 별자리에서 2억 광년 떨어져 있는 매우 특별한 구성원이죠. 그것은 상호작용하는 한 쌍의 은하입니다. 주 구성원인 NGC 6745A와 동반자 은하인 NGC 6745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억 년 전 작고 불규칙한 은하인 NGC 6745B는 NGC 6745A를 부분적으로 통과했을 겁니다. 후자는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확실하게 나선 은하였습니다. 이제 그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 은하는 NGC 6745B의 성간 매질 대부분을 흡수하여 후자는 성간가스와 먼지를 대부분 제거한 채로 남았습니다. 두 은하 사이에는 약 1000만 년 된 성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별을 대량으로 형성하기 시작한 더 큰 은하에서 추출한 가스입니다. 베레니체 자리의 털 자리는 사자 자리와 부비의 자리 사이에 있습니다. 13도에서 33도 사이의 경사각으로 지구의 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은 4.3등급의 베타 자리입니다. 베레니체 머리 자리에는 은하와 다른 망원경 천체가 풍부합니다. 그것은 또한 식인풍습에 시달리는 한 쌍의 은하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은 마우스 은하입니다. NGC 4676A와 NGC 4676B는 한 쌍의 렌티큘러 은하를 형성합니다. 이 쌍은 1785년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은하들은 나중에 색인 카탈로그에 IC819, 820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쌍의 첫 번째 구성원인 IC819는 거대한 렌티큘러 은하입니다. 약 3억 2,8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활동성 은하입니다. 동반자인 IC820 역시 3억 2,7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렌티큘러 은하입니다. 저표면 밝기 은하라고도 하는데 이는 표면 밝기가 밤하늘보다 1배 미만 낮은 확산 은하란 뜻입니다. 별과 가스로 이루어진 길고 긴 꼬리 때문에 쥐은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은하는 합쳐지는 과정에 있으며 결국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겁니다. 현재 꼬리에 존재하는 빛나는 성단, 가스와 별들은 서로 새로운 은하에 위치하거나 그 후광의 궤도에 남아있을 겁니다. 2002년에 허블 우주망원경은 파란색과 주황색 필터와 근적외선 필터를 통해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이는 마우스 은하에 대한 가장 정밀한 이미지입니다. IC820 은하의 파란색 폭포는 두 은하가 만났을 때 중력 석동에 의해 탄생한 뜨겁고 거대한 젊은 별들의 무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두 은하 사이의 물질 흐름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IC819의 긴 꼬리에는 더 밝은 영역으로 분리된 젊은 별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단이 원래 이 영역 내에 있던 가스와 먼지의 중력 붕괴로 인해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긴 꼬리의 파란색과 노란색은 은하핵의 갈색과 대조를 이룹니다. 은하의 거대한 크기로 인해 식인 과정은 대략 초속 6,600km의 반경 속도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합병은 수억 년이 걸릴 겁니다. 오피우쿠스 자리에는 지구에서 3억 5,200만 광년 떨어진 거대한 불규칙 은하인 NGC 6240이 있습니다. 1871년 프랑스 천문학자 에두아르 스테판이 발견했습니다. NGC 6240은 라이너 은하로 그 핵이 약한 이온화된 원자의 넓은 선으로 특징 지어지는 방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NGC 6240은 하늘에서 가장 강력한 적외선 방출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두 은하는 별, 가스, 먼지로 이뤄진 중력 제트를 방출하는 융합 중인 은하입니다. 이 매우 밝은 적외선 은하는 강력한 광도 때문에 천문학자들을 매료시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스가 풍부한 은하가 합쳐져 격렬한 별 형성을 촉발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핵의 활동과 결합하여 높은 광도를 제공하죠. NGC 6240은 두 개의 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두 은하가 합쳐지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은하만 남게 될 겁니다. 각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질량 블랙홀은 수천만 년 또는 수억 년 후에 훨씬 더 큰 블랙홀로 합쳐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두 은하는 3,000광년의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근접성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두 블랙홀이 3천만 년 동안 서로를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돌고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에는 ESO의 초대형 망원경 덕분에 블랙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은하 중심부에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의 초질량 블랙홀이 3,000광년 이하의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은하 진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가설적인 시나리오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은하가 합쳐지는 과정은 이미 예상되어 왔지만 이 결과는 여러 은하가 동시에 합쳐져 매우 거대한 은하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NGC 2623은 약 2억 7,900만 광년 떨어진 암자리 별자리에 있는 나선 은하입니다. 1885년 천문학자 에두아르 스테판이 발견했습니다. 이 은하에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하의 핵은 약하게 이온화된 원자의 넓은 선으로 정의된 방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너 은하입니다. 또한 적외선에서 발광하여 별을 형성하는 은하이자 활동성 은하로 분류됩니다. NGC 2623은 하늘에서 매우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은하가 작은 은하를 식인하는 큰 충돌과 식인 행위 때문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숨막히는 이미지가 이 은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밝혀냈습니다. 식인 풍습의 장면은 10만 광년 이상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병합 은하는 지구에서 육안으로 관찰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허블은 몇 가지 놀라운 디테일을 되살려냈습니다. 현재 NGC 2623을 구성하는 두 은하는 아마도 원래 우리 은하와 비슷한 나선 은하였을 겁니다. 허블이 가져온 이미지에서 두 은하는 충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서로 매우 가까운 궤도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큰 은하의 중력이 작은 은하의 중력을 방해하여 전자가 말 그대로 후자를 삼킬 때까지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두 은하의 궤도는 왜곡되고 초기 실루엣이 바뀌었으며 두 개의 긴 물질 코일이 각각 5만 광년 이상 뻗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조석골이라고 하며 각 은하가 시작될 때 다른 은하의 중력에 의해 서로 잡아당겨지고 있습니다. 충돌이 정면이 아닌 비스듬히 일어났기 때문에 조석고리는 다소 비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충돌하는 동안 거대한 가스구름이 충돌하여 조석 꼬리 주변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별들은 수백만 년 동안 살아갈 겁니다. 충돌하는 은하들의 중심에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가 있습니다. 중력을 잃은 가스가 아치를 형성하고 격렬한 별 형성이 일어납니다. 별의 형성과 소멸은 빛을 흡수하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게 하는 먼지의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두 은하 사이에 이러한 만남에서 별들은 이 규모에서 너무 작아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가스 구름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충돌하여 새로운 별이 형성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충돌에 관여한 별들의 연대 측정 기술을 사용하여 이 재앙이 1억 년 전에 일어났으며 이는 우주의 시간 속도로 볼 때 아주 최근의 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혼돈은 언젠간 진정될 것이며 수백만 년 후에는 NGC 1623이 더 큰 타원 은하가 될 겁니다. NGC 1623의 진화는 천문학자들에게 우리 은하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상기시켜줍니다. 40억 년 이내에 우리 은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 중 하나인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할 겁니다. 두 은하는 시속 약 43만 킬로미터, 즉 초속 120km의 속도로 서로를 향해 향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 후광은 은하수보다 훨씬 크고 복잡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이미 우리 우주 이웃에 있는 수많은 은하를 삼켜버린 악명 높은 식인종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충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모든 은하는 충돌에서와 마찬가지로 별과 같은 내부에 포함된 물체는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 지름의 약 3천만 배에 달합니다. 인간 기준으로 보면 태양은 대략 동전 크기 정도이고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750km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충돌 시 안드로메다 은하는 은하수를 서서히 소멸시키고 두 은하는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겁니다. 이 새로운 은하의 이름은 이미 제안되었습니다. 초기 제안 중 하나는 은하수와 안드로메다의 합성어인 밀코메다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드로밀카라는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태양계의 운명은 추측의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새로 합쳐진 은하의 미래 중심부에서 현재 은하의 중심부보다 3배 더 멀리 방출될 확률이 50%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충돌의 중심을 향해 이동하는 경우 근처의 초신성에 의해 태양계가 파괴될 겁니다. 그 결과 태양계의 주요 천체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지구는 이미 태양의 힘이 커져서 수십억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되었을 겁니다. 메시의 31이라고도 알려진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의 가장 큰 이웃 은하입니다. 크기가 3.4인 이 은하는 어두운 하늘에서 육안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길쭉한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쌍안경을 통해 보면 더욱 인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발광하는 전구는 거대한 원반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길이는 보름달 6개를 나란히 놓은 것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300mm 망원경으로 2개의 먼지띠와 몇 개의 항성 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름이 약 22만 광년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마젤란 구름에 이어 하늘에서 두 번째로 큰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드로메다 자리는 태양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별자리에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964년 압드알 라흐만 알수피의 고정된 별들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후 1612년
사이먼 마리우스가 망원경으로 발견했고 1887년 아이작 로버츠가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나선 은하로 우리 은하보다 2배 더 크고 밀도가 높습니다. 때때로 쌍둥이 은하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드로메다 은하는 3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 반면 우리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별은 130억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 이미지에는 2개의 발광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랫동안 2개의 핵으로 오인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진짜 핵이 있고 그 옆에는 가까운 궤도의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탐내는 연구 대상입니다. 그들은 은하 형성의 물리적으로 특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형성은 두 은하의 충돌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은하는 70억 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보다 4배 더 작은 두 번째 은하는 40억 년 전에 그 경로로 들어왔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더 큰 은하를 선호하는 식인풍조가 생겨났고 18억 년에서 30억 년 전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탄생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또한 안드로메다를 둘러싸고 있는 가스와 별의 후광 구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후광은 은하 자체의 약 10배 크기로 확산 성단, 껍질, 거대한 별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하의 우주식인 풍습은 이제 은하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별의 흐름과 껍질은 가장 작은 은하에서 시작되고 확산 성단과 원반 변형은 가장 큰 은하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은하는 질량이 적기 때문에 큰 은하보다 무거운 원소와 별이 더 적게 형성됩니다. 은하수는 우리 행성 지구가 속한 은하계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별들의 원반입니다. 은하수는 강렬하게 밝고 조밀한 중심부인 벌지와 밀도가 낮은 나선형 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원반 지름은 10만 광년, 두께는 1000광년으로 추정됩니다. 1991년 이후 한 천문학자 팀은 우리 은하가 단순한 나선형 은하가 아니라 중앙 돌출부 양쪽에 짧은 별막대가 있는 막대 나선형 은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나선형 팔이 4개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에서 바라보는 은하수는 내부에서 관측할 때와 매우 다릅니다. 은하수는 하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가느다란 띠처럼 보입니다. 은하수는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문대 없이는 겨우 6,000개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별들은 서로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몇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은하수에 대해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식인은하라는 사실입니다. 이 식인은하는 태초부터 동료 생명체를 잡아먹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식사 중입니다. 한 과학자 팀이 최근 은하계 내에서 은하계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은하는 은하가 역사 초기에 뭉쳤을 수 있는 위성의 잔해로 추정됩니다. 이 은하의 이름은 헤라클레스로 명명되었는데 헤라클레스는 은하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 중 하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로마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에서 영감을 받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헤라클레스의 은하의 잔해는 은하수 구상후광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100억 년 전에 일어난 이 만남은 우리 은하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헤라클레스의 유해가 은하수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고려할 때 더 일찍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은하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에 은하가 겪은 합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은하 후광의 중앙 영역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뉴멕시코에 있는 아파치 포인트 천문대 망원경을 통해 10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은하수에 있는 50만 개 이상의 별을 화학 성분과 속도 측정을 통해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어떤 별이 우리 은하에서 왔고 어떤 별이 헤라클레스 은하에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하와 다른 은하 사이의 만남의 연대기를 재구성하는 것은 과거의 식인풍습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은하의 현재 조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은하수의 식인풍습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잔잔한 은하수띠처럼 보이는 그 은하수는 사실 파괴적인 만큼이나 폭력적인 은하입니다. 주변의 모든 작은 은하를 끌어당겨서 삼켜버립니다. 로컬 그룹 내에서 은하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별들 사이의 거리를 고려할 때 별들 사이의 충돌은 드물지만 가스 구름은 압축되고 가열될 때 서로를 밀어붙입니다. 그 결과 가장 큰 은하가 가장 작은 은하를 삼키게 됩니다. 이것이 은하수가 작은 은하와 큰 마젤란 성운을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이 두 은하는 우리 이웃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위성 은하입니다. 큰 구름은 태양에서 약 16만 광년 떨어져 있고 작은 구름은 2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작은 구름에는 약 30억 개의 별이 있고 큰 구름에는 그 10배에 달하는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자는 또한 우주에서 가장 큰 성운 중 하나인 타란툴란 성운의 본거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작은 외소 은하는 극주위의 고리를 형성하는 물질의 다리에 의해 은하수로 끌려 들어갑니다. 은하수는 이 은하들로부터 조금씩 물질을 빼앗아 자기 은하로 가져옵니다. 마젤란 성운은 확실히 한땐 나선 은하였지만 지금은 은하수의 중력에 의해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비가 우리 은하에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은하는 그 구조 내에서 작은 마젤란 구름과 큰 마젤란 구름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1994년 무작위 이미지에서 우리 은하 중심에 가까운 별들이 과밀하게 모여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상성단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해서 이 은하는 그것이 속한 별자리의 이름을 따서 궁수자리 외소은하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은하는 태양으로부터 7만 5천 광년 떨어져 있으며 우리 은하가 이 작은 은하를 끌어당겨서 우리 은하의 극주위에 조석팔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궁수자리 은하의 별들은 빠르게 흩어져서 식인종 후광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은하가 은하수 메뉴에 나타납니다. 큰개 은하, 카니스 메이저로 알려진 은하입니다. 이 외소 은하는 큰개 자리 별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은하 중심에서 4만 2천 광년, 태양계에서 약 2만 5천 광년 떨어진 은하로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입니다. 약 1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빅독 은하는 별과 가스 구름이 가장 밀도가 높고 따라서 신비로운 은하계인 우리 은하 평면의 뒤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 팀이 전체 하늘에 대한 대규모 적외선 조사를 수행한 덕분에 2003년에야 발견됐습니다. 그레이트 독 외소 은하는 현재 은하수의 조성력에 의해 완전히 탈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그 뒤로는 우리 은하 둘레의 3배에 달하는 긴 별들이 고리 모양으로 뻗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억에서 30억 년 이내에 은하수에 의해 완전히 소화되고 그 별들이 식인종의 구조에 통합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밤하늘에 대한 호기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입니다. 반짝이는 별들로 뒤덮인 푸르스름한 캔버스를 바라보며 경탄하고 신화를 투영했던 초기 인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의 핵심입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점점 더 세밀해지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비롭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식인 은하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대규모 우주 진화에 대한 눈부신 스케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식인 행위는 은하들 사이에서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식인 행위는 야만적인 행위가 아니라 은하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현상은 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며 거대한 폭발의 형태로 별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은하 충돌과 합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가 형성되고 변화하는데 기여하는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과학의 발전과 미세한 세부사항을 밝혀내는 관측 도구의 개발 덕분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우주 상호작용의 중심에 몰입하여 별, 가스, 기타 원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새롭고 더 복잡한 구조를 생성하는지에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인 은하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은 계시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조립되지 않은 수많은 우주 퍼즐 조각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신비는 거대하고 불가사의하며 우리에게 탐험과 연구를 계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주의 깊은 곳에 또 어떤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